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전혀 모르겠다고 불평하며 인생을 살아간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뭘 해야 할지 모르는 게 아니다. 뭘 포기해야 하는지 모른다는 거다. 이 책은 당신의 고통을 도구로, 트라우마를 힘으로, 그리고 문제를 조금 더 나은 문제로 바꿔놓을 것이다. 그리고 원하는 바를 성취하는 법이 아니라 포기하고 내려놓는 법에 대해 말할 것이다. 인생의 목록에서 가장 중요한 것만을 남기고 모두 지워버리는 방법을 안내할 것이다. 신경을 덜 쓰는 기술을 전할 것이다. 하지 않는 법을 가르쳐 줄 것이다.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재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마크 맨슨의 신경 끄기의 기술입니다. 마크 맨슨은 1984년 텍사스주에서 출생, 보스턴 대학교를 졸업했다. 2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지닌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파워 블로거 중 하나다. 그가 처음부터 성공의 길을 걸었던 것은 아니다. 학창시절 마약 문제로 퇴학까지 당했던 문제아였으며 대학을 졸업한 뒤에도 한동안 직장을 구하지 못해 친구네 집 소파를 전전하던 백수였다. 뚜렷한 삶의 목표나 확고한 가치관도 없이 그저 되는 대로 하루하루를 보냈지만 지금 그는 180도 다른 인생을 살고 있다. 현재 그의 미디어 파워는 메이저 언론에 버금갈 정도이며 그에게서 인생의 답을 찾으려 하는 대중들의 이메일이 하루에도 수천 통씩 쇄도한다. 또한 50개국 이상의 나라를 바쁘게 누비며 전 세계 사람들에게 자신만의 중요한 가치를 찾는 방법을 설파하고 있다. 이 책 출간 후 아마존,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고 150만 부 이상의 판매고를 기록하며 57주 연속 베스트셀러 자리를 지키고 있다. 2017년 아마존에서 가장 많이 읽은 책으로 뽑혔으며 각종 매체의 유명인들의 서평 또한 쏟아지고 있다. 이 책은 총 9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 애쓰지 마, 노력하지 마, 신경 쓰지 마. 2장 해피엔딩이란 동화에나 나오는 거야. 3장 왜 너만 특별하다고 생각해? 4장 고통을 피하는 법은 없어. 5장 선택을 했으면 책임도 져야지. 6장 넌 틀렸어. 물론 나도 틀렸고. 7장 실패했다고 괴로워하지 마. 8장 거절은 인생의 기술이야. 9장 결국 우린 다 죽어. 이 중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부분 몇 가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 가장 중요한 것만 남기고 모두 지워버려라. 대부분의 사람이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전혀 모른 채로 인생을 살아간다. 심지어 학업을 마친 뒤에도, 직장을 잡은 뒤에도, 돈을 벌게 된 뒤에도 그렇다. 25세까지 난 장래 희망을 옷보다도 자주 갈아입었다. 심지어 사업을 시작한 뒤에도 나는 인생을 살아가며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 아마 당신도 나처럼 뭘 하고 싶은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을 거라 생각한다. 거의 모든 사람이 이런 일로 몸부림을 친다. 난 뭘 하며 살아가고 싶은 거지? 내가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게 뭘까? 내가 잘하는 게 뭐지? 내게 이메일로 이런 질문을 해오는 사람 중에는 40대와 50대도 있다. 하지만 이건 내가 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다. 내가 뭐라고 그들에게 이게 옳다, 저게 중요하다와 같은 말을 하겠는가? 하지만 난 고심 끝에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질문을 찾아냈다. 당신의 삶에서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분짓고 그에 따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줄 질문들 말이다. 앞으로 할 이야기는 바로 그 기준에 대한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전염성 정신병을 앓고 있다. 한 번 걸리면 삶이 엉망진창이 되고 만다. 이 병에 걸리면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조금 실패해도 괜찮다는 사실을 절대 깨닫지 못한다. 한 번 넘어지면 일어나지 못할 거라고 믿고 만다. 무슨 헛소리인가 싶겠지만 단언컨대 이것은 생사가 걸린 중요한 문제다. 지난주에 사는 게 괴롭다는 한 남성이 내게 이메일을 보내왔다. 그는 싫어하는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으며 한때 좋아했던 친구들과도 단절된 상태였다. 그는 우울하다고 말했고 자신을 잃어버린 것 같다고 했다. 자신의 인생이 싫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직업 덕에 누리는 생활 방식에 익숙해져 직장을 그만두는 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자기가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다. 내 경험에 따르면 소위 인생의 목적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불평한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뭘 해야 할지 모르는 게 아니라 문제는 그들이 뭘 포기해야 하는지 모른다는 거다. 최대 2조 달러에 달하는 채권 펀드 회사의 CEO인 엘 에리언의 우선순위는 1년에 1억 달러를 버는 것이었다. 그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건 CEO라는 지위, 전용 헬리콥터와 호화 리무진, 그리고 그가 갈 때마다 그의 대차 대조표를 대령하는 은행원이었다.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 그는 딸과 함께하는 시간을 포기했다. 어느 날 정반대의 선택을 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그는 딸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돌연 CEO 자리를 물러났다. 어느 날 아이가 적어놓은 인생의 중요한 순간 22개 목록을 보게 되었기 때문이다. 생일 파티, 학교 공연, 졸업식 등 크레용으로 휘갈긴 목록 속의 모든 순간에 그는 없었다. 그 다음날 그는 헤지펀드 일을 그만두기로 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포기해야 하는 법이니까. 경제학의 기본 개념 중에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다. 기회비용은 본질적으로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은 그게 무엇이든 간에 간접적으로라도 비용이 든다는 걸 의미한다. 우리는 특별한 일을 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을 찬양한다. 하지만 이런 특별한 일은 보통 극도로 높은 기회비용을 요구하는 법이다. 빌 게이츠는 일주일에 5일을 사무실에서 자며 30대의 대부분을 보냈으며 스티브 잡스는 큰딸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 브래드 피트는 플래시 세례를 받지 않고서는 집을 나설 수 없었고 유맹세로 인한 사회적 고립 때문에 우울증을 겪기도 했다. 요점은 정말 대단한 일에는 겉으로 드러나든 아니든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딸의 생일을 연속으로 놓치는 것처럼 말이다. 모든 걸 가지려는 사람, 즉 인생의 버킷리스트를 모두 채우려는 사람은 아무것도 잃지 않은 인생을 살려고 하는 것과 같다. 어떤 부족함도 용납하지 못하는 태도, 모든 걸 가져야 한다는 믿음이 인생을 지옥의 무한 궤도에 빠지게 만든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경 끄기의 기술이다. 이 기술은 삶의 방향을 재조정하고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게 해주는 단순한 방법이다. 이 능력을 발달시키면 이른바 실용적 깨달음이라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영원한 행복이라느니
모든 시련의 끝이라느니 하는 약장수가 하는 말이 아니다. 실용적 깨달음이란 삶이 늘 어느 정도 고통스럽다는 사실을 순수히 인정하는 것을 뜻한다. 즉,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든 인생은 실패, 상실, 후회를 수반하고 마지막엔 죽음이 찾아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삶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던지는 엄청난 고난들을 순탄하게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천하무적이 될 수 있다. 단언컨대 고통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고통을 견디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나는 당신의 문제나 고통 자체를 덜어주는 데는 관심이 없다. 바로 이것이 내가 솔직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이다. 이 책은 위대함으로 향하는 길을 알려주는 안내서가 아니다. 위대함이란 그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이자 우리가 스스로에게 강요한 가짜 목적지 혹은 내 머릿속의 아틀란티스이기 때문이다. 대신 나는 고통을 도구로, 트라우마를 힘으로, 그리고 문제를 조금 더 나은 문제로 바꿔놓을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발전이다. 이 책을 고통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는 안내서로 생각하라. 어떻게 하면 그 길을 더 따뜻하고 겸손하고 의미 있게 갈 수 있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무거운 짐에 짓눌리면서도 한 발 더 나아가고 엄청난 두려움에 떨면서도 잠시 마음 놓고 쉬며 결국엔 스스로의 눈물을 비웃게 될 것이다. 나는 원하는 바를 성취하는 법을 알려줄 생각이 없다. 대신 포기하고 내려놓는 법에 대해 말할 것이다. 인생의 목록을 만든 다음 가장 중요한 항목만 남기고 모두 지워버리는 방법을 안내할 것이다. 눈을 감고 뒤로 넘어져도 괜찮다는 것을 믿게 해줄 것이다. 신경을 덜 쓰는 기술을 전할 것이다. 하지 않는 법을 가르쳐 줄 것이다.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하나뿐. 사람들은 항상 틀린다. 500년 전 지도 제작자들은 캘리포니아가 섬이라고 믿었다. 의사들은 팔에 상처를 내 피를 흘리면 병이 낫는다고 믿었고, 과학자들은 불이 플로지스톤이라는 물질에 의해 생긴다고 믿었다. 사람들은 오줌을 얼굴에 바르면 노화를 방지할 수 있다고 믿었고, 천문학자들은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고 믿었다. 나 역시 그랬다. 꼬마였을 때 난 열등이라는 말이 맛없는 채소 이름인 줄 알았다. 할머니 댁에 갔을 때는 화장실에 들어갔던 형이 난데없이 집 밖에서 나타나자 창문이 있다는 건 생각도 못한 채 형이 비밀 통로를 발견했다고 생각했다. 친구가 가족과 함께 워싱턴 DC에 다녀왔다고 했을 때는 무슨 시간 여행이라도 한 줄 알았다. BC가 기원전을 의미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사실 BC는 캐나다의 지명인 브리티시 컬럼비아를 줄임말이었고, 워싱턴은 거기에 있는 산 이름이었다. 10대 시절 난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다고 떠벌리고 다녔지만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걸 신경 썼다. 남들이 내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지만 그걸 까맣게 몰랐다. 행복은 선택이 아니라 운명이라 믿었다. 사랑은 노력이 아니라 우연이라 믿었다. 멋은 스스로 찾아내는 게 아니라 남을 따라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처음 여자친구를 사귀었을 때 난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리라 믿었다. 그리고 나중에 헤어졌을 때는 내 인생에 이런 사랑은 다시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다른 이와 그런 사랑을 하게 됐을 때는 사랑만으로는 만족이 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때 난 깨달았다. 만족이 무엇인지는 각자가 정해야 하고 사랑은 우리가 만들어가기 나름이라는 것을. 난 매번 틀렸다. 몽땅. 지금껏 살아오며 나 자신, 타인, 사회, 문화, 세계, 우주, 그러니까 모든 것을 완전히 잘못 생각했다. 그리고 눈 감는 그날까지 쭉 그랬으면 좋겠다. 현재의 마크가 뒤돌아보면 과거의 마크가 착각한 점이 훤히 보이는 것처럼 어느 날 미래의 마크가 뒤돌아보면 현재의 마크가 가정하는 것에서도 비슷한 착각이 보일 것이다. 난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왜냐면 그건 내가 성장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마이클 조던은 난 살아오면서 실패에 실패를 거듭했다. 그게 내가 성공한 이유다라는 명언을 남겼다. 난 살아오면서 오판에 오판을 거듭했다. 그게 내 삶이 개선된 이유다. 성장은 끝없는 반복 과정이다. 우리는 새로운 것을 알게 될 때 틀린 것에서 옳은 것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틀린 것에서 약간 덜 틀린 것으로 나아간다. 또 다른 것을 알게 되면 약간 덜 틀린 것에서 그보다 약간 덜 틀린 것으로 나아간다. 이 과정이 반복된다. 우리는 끊임없이 진리와 완성을 향해 나아가지만 실제로 거기에 도달하지는 못한다. 결정적인 정답을 구할 게 아니라 오늘 틀린 점을 조금 깎아내 내일은 조금 덜 틀리고자 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개인의 성장은 상당히 과학적이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우리가 받아들이는 가치가 가설이다. 즉 이런 행동은 좋고 중요하지만 저런 행동은 그렇지 않다는 판단이 가설이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으로 그것을 실험한다. 다시 말해 그 가치에 따라 행동했을 때 나타나는 감정과 사고방식이 실험 자료가 되는 것이다. 정설이나 이념 따위는 없다. 경험을 통해 각자 옳은 것을 찾아갈 뿐이며 경험을 통해 얻은 것조차도 어느 정도는 틀릴 것이다. 당신과 나를 비롯한 모든 사람의 욕구, 개인사, 생활 환경이 다 다르다. 그러므로 인생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도 각자 다를 수밖에 없다. 내 답에는 몇 년 동안 혼자 이곳저곳 여행하기,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을 찾아 살아보기, 방귀를 뿡 끼고 껄껄 웃기가 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렇다. 내가 변화하고 발전하면 답도 변화하고 발전할 것이다. 난 나이가 들고 경험을 쌓는 과정에서 틀린 점을 조금씩 덜어내 매일매일 덜 틀린 사람으로 거듭날 것이다. 수많은 이들이 자신의 삶이 옳아야 한다는 생각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탓에 오히려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한다. 어떤 여성은 애인을 만들고 싶어 하면서도 정작 집 밖으로 나가 사람을 만나볼 생각은 하지 않는다. 어떤 남성은 뼈 빠지게 일하며 자기는 승진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상사 앞에서 승진시켜달라는 말을 꺼내지 못한다. 이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건 꼭 실패가 두려워서 혹은 거절당하는 게 두려워서가 아니다. 물론 거절당하거나 실패하면 괴롭고 속상하다. 하지만 이들이 집착하는 건 확실성이다. 다시 말해 이미 오랫동안 자신의 삶에 의미를 가져다 준 가치를 의심하거나 놓아버리기가 겁나는 것이다. 위의 남성이 승진을 요구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업무 능력에 대한 본인의 믿음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하기 때문이다. 위의 여성이 데이트를 하지 못하는 이유 역시 마찬가지다. 자신이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애써야 하는 상황을 마주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성은 그 상황이 비참하다는 자신의 믿음을 맞닥뜨려야 하는 것이다. 차라리 아무도 내 매력을 몰라준다고 믿거나 아무도 내 재능을 몰라준다고 믿는 편이 훨씬 편하다. 실제로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인하는 것보다는 말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차라리 확신에 안주하기를 택한다. 난 매력이 없으니까 할 수 없어. 상사가 어리석은데 어쩌겠어? 이렇게 믿으면 당장은 어느 정도 위안을 얻을 수 있지만 결국엔 그 대가로 더 큰 행복과 성공을 놓치게 된다. 길게 보면 이건 형편없는 전략이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거기에 매달리는 건 자기 생각이 옳다고 가정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난 이미 알고 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이다. 즉 이야기의 결말을 확신하는 것이다. 확신은 성장의 적이다. 사건이 실제로 일어나기 전까지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다. 실제로 일어난 사건조차도 논쟁의 여지는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택하는 가치관이 필연적으로 불완전하다는 점을 받아들여야만 성장할 수 있다. 확실성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의심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자신의 느낌과 믿음을 의심해야 한다. 확신을 추구하는 자세를 버린 뒤 스스로 미래를 일구지 않는다면 내 앞날이 어떻게 될지 질문해야 한다. 항상 내가 옳기만을 바랄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틀렸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우리는 항상 틀리기 때문이다. 틀리면 변화할 수 있다. 틀리면 성장할 수 있다. 감기를 치료하기 위해 팔을 째거나 회춘하기 위해 오줌을 얼굴에 끼얹는 걸 말하는 게 아니다. 열등이라는 말을 채소로 오해하고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 걸 뜻하는 게 아니다. 여기 묘한 진리가 있다. 사실 우리는 어떤 경험이 긍정적인 것인지 부정적인 것인지 그 순간에는 모른다는 점이다. 때로 인생에서 가장 힘겹고 스트레스가 심했던 순간이 결국 인생을 결정짓고 동기를 부여하는 순간이 된다. 반대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기쁜 경험이 동시에 인생에서 가장 혼란스럽고 의욕을 떨어뜨리는 경험이 되기도 한다. 긍정적 경험과 부정적 경험에 관한 당신의 판단을 믿지 말라.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그 경험이 당시에 고통스러웠는지 아닌지 뿐이다. 그런 건 별 가치가 없다. 우리가 500년 전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며 경악하는 것처럼 500년 후의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 모습과 우리가 확신하는 것들을 보며 비웃을 것이다. 그들은 우리가 돈과 직업으로 삶을 규정짓는 모습을 비웃을 것이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유명인은 떠받들면서 정작 소중한 사람은 업신여기는 형태를 비웃을 것이다. 우리의 의식과 미신, 우리의 고민과 전쟁을 비웃을 것이고 우리의 잔인함에 혼이 빠질 것이다. 우리의 애수를 연구하고 우리의 역사를 두고 논쟁을 벌일 것이다.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는 우리에 관한 진리를 그들은 이해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 역시 틀릴 것이다. 단지 우리보다 덜 틀릴 뿐이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